안녕하세요. 데놀TV 수요 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국가감염외과학회와 데놀TV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연세대학교 국가감염외과 박진호입니다. 저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심한 코골이와 함께 호흡 중지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수면 장애입니다. 최근에는 비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증상이 심화될 경우 주간 피로가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대사증후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포함한 수면 호흡 장애의 원인,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을 학습하며 특히나 저희 치과 의사들이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에 장애의 분류, 기전, 증상, 진단,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면 호흡 장애란 수면 중 상기도의 저항 증가로 일어나는 호흡 이상으로 크게 단순 코골이, 상기도 저항 증후군, 폐쇄성 수면 무호흡, 중추수면 무호흡 등을 포함하는 큰 장애의 카테고리입니다. 1950년대 버웰 등은 고도비만, 수면 과다증, 과탄산혈증, 폐신장증, 적혈구 증가증을 가진 사람을 보고 피크윅 신드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피크윅이라는 용어는 찰스 디킬리 책에 나오는 매우 뚱뚱하고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에 시달리는 팻보이 조라는 인물에 빗대어 만든 단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캐릭터는 고도비만에 목이 짧고 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수면 장애 환자의 외형을 닮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질환을 비만 저환기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전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1970년대 프랑스 의사 기에미노는 뚱뚱하지 않으면서 OSA가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낮졸음이 있는 환자들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이용하여 OSA를 진단하고 AHI가 5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수면호흡 장애의 측정 시 무호흡을 측정할 때는 구비강 온도 센서, 저호흡을 측정할 때는 비압력관, 양압호흡기의 적정 압력을 측정할 때는 포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셔 디바이스 플로우 시그널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용어들, AHI나 RERA, RDI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같은 경우 용어의 지수의 수치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들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호흡과 저호흡입니다. 무호흡은 수면 중 10초 이상 평소 호흡 기류의 90% 이상이 감소하는 상태로 무호흡 지수는 1시간 동안 무호흡이 일어난 횟수입니다. 추후에도 지수들이 나올 건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관련 용어 중 인덱스가 붙은 지수들은 대체로 1시간 동안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는 횟수를 말합니다. 저호흡의 경우 수면 중 10초 이상 1호흡량이 30% 이상의 감소를 보이며 혈중 산소 포화도가 3% 이상 감소를 동반하거나 각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수는 1시간 동안 저호흡이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추후에 자주 등장할 무호흡 저호흡 지수입니다. AHI라고도 하며 1시간 동안 무호흡 지수와 저호흡 지수를 합하여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성인에서는 5 이상, 소아에서는 1 이상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호흡 노력 관련 각성입니다. RERA라고도 하는데요. 10초 이상 동안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나 호흡 노력이 각성 역치를 초과하여 수면 각성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호흡 노력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는 동안 잠을 깨고 호흡을 하려는 노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호흡 노력 관련 각성 지수는 역시 1시간 동안 호흡 노력 관련 각성이 일어나는 횟수로 대체로 수면 무호흡에 비해 젊은 연령층, 여성, 그리고 정상 체중에서 그 빈도가 높습니다. RDI라고 호흡 장애 지수입니다. 이는 앞에 말한 AHI, RERA를 합한 것입니다. 산소 불포화 지수는 시간당 산소 포화도 값이 기저 수치보다 3% 이상 저하되는 횟수이며 정상은 5 미만입니다. 폐쇄성 저항기는 전체 수면 시간 중 25% 이상 동안 경피 이산화탄소 포화도나 호기말 이산화탄소 포화도, 즉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50mmHg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수면 저항기는 역시
경피 이산화탄소 포화도나 호기말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10분 이상 55mHg를 초과하거나 깨어있을 때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 비해서 수면 시에 50mHg를 초과하는 상태로 10분 이상 10mHg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주기성 사지 움직임은 사지 근육의 주기성 운동이 특징의 질환입니다. 수면 시 주기성 운동과 더불어 뇌파 검사상 각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시에 0.5에서 5초의 기간과 4회 이상의 움직임이 5에서 90초 간격으로 나타날 때 주기성 사지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인덱스는 시간당 PLMS 횟수로 전체 수면 평균 5회를 초과할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들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저기 빨갛게 표시한 중요 용어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호흡장애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호흡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국제수면질환 분류에서는 수면호흡장애를 크게 폐쇄선 수면무호흡장애, 중추수면무호흡증후군, 수면 관련 저항기 장애, 수면 관련 저산소 장애로 분류합니다. 먼저 폐쇄성 장애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지고요. 중추수면무호흡증후군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면 관련 저항기 장애도 아래와 같습니다. 수면 관련 저산소 장애는 코골이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폐쇄성 수면 무호흡입니다. 줄여서 OSA라고도 하는데요. 수면 시 반복적인 부분적 또는 완전한 상기도의 폐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성인과 소아의 OSA로 분류됩니다. 성인의 OSA 진단은 수면 관련 증상 또는 장애를 동반하는 상태에서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아리아레의 발생 빈도가 시간당 5회 이상인 경우이거나 수면 관련 증상 혹은 장애가 없더라도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아리아레의 발생 빈도가 시간당 15회 이상인 경우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코골이, 비정상적 호흡, 졸음, 과잉 행동 등 낮에도 지속되는 증상의 한계가 존재하면서 수면 다원 검사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혼합 무호흡증이 시간당 1회 혹은 코골이, 비정상적 흉부 운동 또는 평탄한 비강 압력의 파형을 동반한 폐쇄성 저항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성인보다 소아의 경우 좀 더 낮은 그 수치, 인덱스 수치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10초 이상 무호흡이 있으면서 동시에 호흡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로 그 앞의 OSA의 다른 점은 상기도 폐쇄 소견이 없이 수면 중 무호흡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 환기 조절 시스템이 이상이 주된 기전입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저산소증과 반복되는 각성을 야기하여 불면증이나 주간 졸림 같은 주간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진단은 주간 졸림이나 수면 중 각성 증상이 있으면서 5회 이상의 중추성 무호흡이 동반되고 동맥혈 가스 분압이 45mHg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수면 관련 저항기 장애 중 대표적인 비만 저항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 본 그 캐릭터와 관련 있는 건데요. 비만이 많은 경우에 OS에 영향을 주며 비만이 심한 환자는 수면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저항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비만과 저항기 상태가 공존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피크위키한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면 저항기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의 비만 환자 중 저항기로 인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Hg 이상인 경우로 동반된 심폐질환은 또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OSA와의 차이는 일단은 비만의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저항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련 저산소 장애로 코골이와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수면 중 상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대개 같이 자는 동반자에 의해서 보고가 되며 환자는 코골이나 호흡기류 감소에 의한 불편감은 크게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간 졸림을 호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따로 수면 다원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요. 코골이는 호흡기류 장애나 수면 중 각성, 산소 포화도의 감소, 심분형맥 등 다른 질환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이 소리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기도 저항 증후군은 상기도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수면 중 각성이 동반되고 중간 졸림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골이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른 질환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OSA 경증 상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수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AHI가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이제 5, 15, 30으로 이제 정상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고 소아는 이보다 낮은 1, 5, 15로 나눕니다. 중증 OSA의 경우는 정상이나 경증에 비해서 10년 추적 관찰 시에 심장질환이나 사망률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소아는 성인보다는 이제 짧은 기간의 무호흡에 쉽게 산소 불포화 상태가 올 수 있어서 성인보다는 조금 더 인덱스 수치를 낮게 잡아서 보고 무호흡 기준도 좀 더 짧게 보고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기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이 앙화위, 수파인 자세, 똑바로 누워 있을 때 혀와 코의 그 후방에서 공기가 잘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골이가 되면은 약간 그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OSA가 되면은 아예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전을 크게 4가지로 보는데요. 상기도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인 이상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확장시키는 확장근이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과민한 환기 반응에 의해 환기 조절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그리고 각성 역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임상 증상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야간 증상, 자는 동안에는 코골이가 심해지고 발한, 구강 건조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인후통, 야뇨증, 위식도 역류, 질식감, 그리고 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주간 증상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일상생활 중에 주간 졸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 피로하고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OSA와 크게 연관이 되어서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OSA 환자들은 60에서 90% 이상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고요.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OSA를 악화시킨과 동시에 OSA가 대사 이상,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을 일으켜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키고 비만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의 진단에서 병력 청취, 신체 검사 등이 비슷하고요. 특히나 이제 특징으로 따지면은 이제 상기도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조금 자세히 살피거나 수면 다원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일부 진단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보통 CC를 먼저 봅니다. 환자가 기본적으로 낮 시간 동안 졸음이 많고 코골이가 있고 아침에 두통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경향, 불면증, 수면 중 이상 행동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음주라든지 수면을 장애를 일으키는 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우울제 이런 것들의 복용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와 고혈압 같은 경우 또 심리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동반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야 되고요. 여기 보여준 표에서 나온 것처럼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낮에 어떻게 하기 힘든 행동들 아니면 발생하는 행동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단하기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체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상기도 검사를 하는데 특히나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 구강 그리고 코, 인두, 후두 등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체중과 환자의 체질량 지수, 목둘레나 배둘레 등을 이제 또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기도가 협착되는 부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부학 구조물에 따른 분류가 이제 프리드만 텅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이제 혀의 위치에 따라서 5가지로 혀가 이제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경우에서 꽉 막는 경우까지. 그리고 편도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로 편도가 아예 제거돼서 없는 경우부터 편도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 키싱 톤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까지로 해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 측면
방사선 사진을 주로 활용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설골, 연구개, 후방 기도 공간 파악에 용이하고 CT를 사용해서 3차원적으로 기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CT 같은 경우 이제 단면을 보기 때문에 단면적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알아본 AHI나 RDI 등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유체 역학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CT 데이터를 활용해서 3차원으로 기도 구조를 시각화하고 기도 내부에서 이제 유체 역학을 활용해서 소용돌이로 유속 상승 정도 및 위치가 파악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파일럿 스터디 정도로 활용되고 있고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 장애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간단한 행동 조절,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되는데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그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중에 불편감이 있으면 치료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비수술적 치료는 일단 체중 감량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체중 감량 같은 경우가 이제 AHI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긴 한데요. 단점은 체중 감량의 효과가 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깔고 가는 치료로 생각하셔야 되고 부가적인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서 항상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체위요법은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앙화위, 수파인 포지션, 똑바로 누워있는 경우에 기도가 가장 좁아지기 때문에 옆으로 눕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베개라든지 뭐 테니스공 여러 가지 기구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중에서도 이제 약물을 환자가 쓰고 있는 약물들을 OSA 악화식 약물들을 조금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OSA 치료를 위한 약물들을 조금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암페타민 계열의 중추신경 각성제 모다피딜 등이 이제 주간 기면증, 주간의 힘든 부분을 호전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고요. 사만황 우울제 같은 경우나 호르몬 제제들도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상기도 근기능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풍선불기 등 이제 상기도 근육들을 활용하면은 뭐 혀를 가지고 입천장을 미는 등의 운동 등을 활용해서 이제 상기도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행동 조절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OSA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인 양압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의료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양압기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CPAP, 컨티뉴어스로 양압을 주는 게 있고 이중형으로 이제 호흡기 흡기 때 양압을 이제 바꿔서 주는 게 있고 자동으로 이제 양압을 계산해서 주는 게 있는데 뭐 CPAP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은 됐지만 아직까지 CPAP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OSA를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사진인 나잘 마스크를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약간 폐쇄성 이제 두려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코에 끼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을 많이 쓰는 경우에 입으로 공기가 셀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풀페이스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양압기는 또 저 기계에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데이터 활용을 하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양압기 같은 경우에 환자들이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리고 전체 기간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 세미나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신 방법은 구강내 장치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치과 의사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장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젖을 올려주는 장치도 있고요. 혀의 후방 이동을 막아주는 장치는 크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혀를 앞으로 빼주는 벌브가 있는 장치가 있고 아래턱을 앞으로 빼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구강내 장치는 이제 단순한 코골이나 경증의 OSA 환자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중등도 이상인 환자에서 양압기 치료를 힘들어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앞에 있는 게 이제 하악 전방 이동 장치이고 옆에 사진이 혀 유지 장치인데요. 혀 유지 장치는 저렇게 혀를 압력으로 빼주는 기능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을 살짝 벌리고 있게 됩니다.
근데 압력으로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입은 밀봉을 하게 되는 형태로 저렇게 혀를 앞으로 빼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하악 전방 이동 장치는 A, B 사진처럼 아래 턱을 앞으로 빼주는 장치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뺄 수 있는 턱의 75% 정도의 전방 이동량을 설정하는데 양을 조금 줄여갈 수도 있습니다. 하악 전방 이동 장치가 OSA 작용을 나타내는 원리는 첫 번째는 당연히 하악의 전방 위치를 통해서 기도가 직경이 증가돼서 기도 협착이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 그러니까 구멍이 넓어져서 이제 기도가 협착이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흡경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악이 앞으로 나오면서 인두가 신장되면서 인두 운동 체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전도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악 전도 인력치를 착용한 경우에는 혀의 근전도가 증가돼서 혀가 쉽게 말하면 처지지 않는 것으로 조금 덜 처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악 전방 이동 장치는 경도나 중등도의 OSA에서는 7, 80%의 치료 성공률, 그리고 중증에서는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심부전이나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코가 막히는 비폐쇄를 동반한 부비동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구역 반사가 심한 경우입니다. CPAP과 구강장치를 비교한 표인데요. 그 CPAP은 아직은 저희 치과의사가 처방을 해서 쓸 수 없는 반면에 이런 CPAP 치료에 실패하거나 불편한 환자에게는 구강장치가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치는 일단 조용하고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전기도 필요 없고 아무래도 CPAP의 적응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는 수능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양압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공기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를 삼키게 되면 위가 빵빵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장치가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CPAP이 이제 보험이 되면서 장치가 좀 더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 끼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 그리고 간혹 교합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CPAP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악의 경구개가 좁아져서 비강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악 급속 팽창술을 통해서 경구개를 넓혀주는 시술도 OSA에 효과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악궁이 좁고 위로 높으면서 상악이 구치부가 이제 반대 교합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중 구개 봉합을 열어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되면 이가 다치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이제 구개 봉합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5세에서 16세까지 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봉합이 닫혀 있는 경우에 수술로서 봉합을 열어줘서 치료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아주 먼저부터 선호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이제 중등도 이상의 OSA거나 주관 졸림이 심하거나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 보통 선택되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오히려 비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은 수술이 어렵고요. 불안한 정신 상태가 있거나 환자가 수술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좀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수술적 치료는 구개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배워보셨겠는데 UPPP라고도 하고요. 우볼로 팔라토 파링고 플라스티라고 합니다. 목젖부터 뒤쪽 부분을 이제 절개해주는 수술인데요. 이는 이제 수면 무호흡보다는 좀 코골이에 더 효과적이고요. 수술 성공률도 코골이는 70에서 90%까지 성공이 되는데 수면 무호흡에서는 한 40에서 60% 정도로 이제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고, 완치율 AHI가 5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1-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인두 협착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UP3, UPPP의 여러 가지 변형 같은 게 좀 있고요. 레이저를 활용하거나 고주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개가 아닌 혀를 치료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RF,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혀의 베이스, 뒤쪽의 부피를 축소시키고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켜 혀 후방부의 폐쇄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AHI가 감소하고 코골이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수면 무호흡에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해서 보통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수술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골 완충법입니다. 우리 하이어이드본, 설골을 갑상연골에 고정해서 하인두부의 기도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설골을 쉽게 말하면 전 하방으로 당겨서 이제 묶어주는 건데요. 이 또한 이제 수술이 조금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심한 수면 무호흡에 사용하는데, 이 또한 또 멀티레벨 서저리 일부, 그러니까 단독보다는 여러 수술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상악골 확장을 이제 성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소아는 이제 그 정중 구개 봉합이 열려 있는데 성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악 구개부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려면은 수술적으로 이제 절골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소아처럼 비강저가 넓어져서 OSA 치료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역시 전치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설근 전지법이 있습니다. 이설근이 대표적으로 인두부 확장 근육, 아까 말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근육인데요. 이가 이제 뒤로 밀리게 되면 하인두부 폐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하악의 안쪽에 제니얼 튜버클에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조그맣게 잘라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켜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많은 또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하악, 특히나 이부, 턱 끝 부위가 후퇴증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부 성형술을 하면서 이 부위를 포함해서 전진을 시키면은 심미적인 효과와 함께 기능적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악 전진술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양악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는 교합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현재의 교합대로 상악과 하악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전진시키는 경우 이제 코랑 입이 너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구치를 발치하고 구치부만 전진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예전에는 이제 구개 수술, 그 다음에 턱끝 전진술 같은 페이즈 1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수면 다원 검사를 한 이후에 이 일을 고려했는데요. 요즘은 심한 수면 무호흡 환자는 최우선으로 먼저 고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출전 HAI와 BMI가 낮은 경우나 아니면 전진량이 많은 경우에 수술 효과가 더 좋고요. 아무래도 수술 성공률이 한 86%까지 달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양악 수술이 보편화된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화신경 자극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걸로 흉부에 전극을 넣어서요. 무호흡을 인지하게 되면은 설화신경에 이제 이식된 신경 자극기가 파동을 일으켜서 설화신경을 자극시키면 혀를 전방으로 이동시켜서 기도를 폐쇄되는 걸 막는 건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5년 성공률 6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BMI가 너무 높거나 수면 중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앙하위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수면 중 자세가 변경되거나 하면은 또 성공률이 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도에 따른 치료의 분류를 표로 보겠습니다. 경증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체중 감량, 옆으로 자는 방법, 비충혈제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에서는 이제 구강 내 장치를 주로 사용하고요. 경증에서는 펩도 매우 효과가 좋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환자가 수능도가 낮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이제 양압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요. 수능도가 좋으면은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강 장치를 사용하는데, 구강 장치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기도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 역시도 이제 양압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데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MMA, 양악 전진술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를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인 OSA에서는 AHI는 보통 5, 15, 30 기준이고 소아는 좀 더 낮고, 5가 넘어가면은 이제 치료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중등도 이상에서는 양압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은 양압기를 못 쓰는 경우에 구강 장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연조직 수술은 OSA보다는 주로 코골이의 효과가 큰 편이고요. OSA 같은 경우는 MMA 효과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에서는 MMA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수요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데놀TV와 구강암 외과학회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